93년도에 예전에 이제 남북기금속 노동조합이라고 맛집고바라고 줄였었는데 철공장 대상으로 해서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동네 그 구로공단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거를 사명으로 삼고 노동조합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뭐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이라는 직함 달고 지역에서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술 한잔 먹으면서 요즘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고민하고 있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역에서 6시 종치고 정시 퇴근, 25일은 칼퇴근하자 문화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파악을 못했었는데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넷마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회사니까 주로하게 있는 뭐 20인 내지 뭐 30인 고용 회사들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도 불합리하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 회사 구조 자체가 뭐 그런 식이래요. 뭐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제기하기 되게 껄끄러운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과 같은 학교 출신 15명, 부사장님과 가까운 출신 10명, 그리고 별로 관계없는 분 5분,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고 회사 자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뭘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지역 단위 내지는 이제 뭐 큰 틀에서 어쨌든 얘기가 돼야 크게 얘기가 돼야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회사 자체에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그러니까 지역이나 어떤 산업 전반에 있어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태일 여사가 처음 했던 일이 그 동지동부에서 이것저것 다 실태조사한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 가서 시정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씨알도 안 먹힌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언론까지 동원해서 막 하면서 언론에서 한번 때리고 그래서 받아주겠다고 그러고 개선을 약속했는데 결국에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근로기준법 하연식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와 의도들을 지역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태일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청계표공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청계표공 노동조합이 조합원 약 300명이던 시절에 공제공장들이 쭉 들어있는 사용자협의회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자라는 노사협의회 내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9시에는 무조건 퇴근하자. 9시에는 무조건 퇴근시키자라는 그때 당시에 있습니다. 9시 잔업을 하더라도 9시에 무조건 퇴근시키자. 이런 협상 같은 걸 해요. 협상을 하고 그리고 청계표공 노동조합 간부님들이 뭘 했냐면 거의 이제 그 뭐 불법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공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화 확 내린 거예요. 그걸 근거로. 그게 이제 노동조합 활동의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6시에는 퇴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불 내리고 그러면 참 좋은데 요즘에는 다 전자인식기계잖아요. 전자인식기계고 아파트형 공장 입구에서부터 차단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저희도 꿈은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최소한 노동조합과 경영자 전체 그 다음에 노동부가 공동의 약속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지역협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단체협약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을 꿈꾸는 면 이건 좀 황당한가?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서에 맞게 그런 공동의 약속과 공동의 실천들을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봤으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거를 선언하는 내용으로서 한 번쯤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반응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단히 있는데, 과연 밖에서 종치고 다니면 안에서는 들리기는 할까. 뭐 그런, 그래서 어제 행사만 좀 얘기를 드리면 3일 동안 방송짝 끌고 6시에 퇴근하자고 돌아다녔어요. 그냥 무조건 저 틀어놓고, 앰프 틀어놓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집중하지 않으면 안에서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잘 들리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밖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식 명칭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제 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얘기 안 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 내지는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공단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요. 15만 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숫자입니다. 근데 15만 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인원이 빠지는 인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간접 고용이 빠지는 겁니다. 직접 고용의 이제 비정규직들도 통계에서 누락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로 최소 2만 명 정도가 적게 추산되고 있는 인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정부의 산업단지 공단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남성 노동자 숫자와 여성 노동자 숫자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5대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돌아다녀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꽤 크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3,000명 실태조사를 2번 하고 500명 실태조사를 2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6대4 정도가 나와요. 여성이 6. 여성이 6이나.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간접 고용하고 여성 노동자가 빠지는 겁니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여성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산업단지 관리본부에서 하는 실태조사가 우리의 차이인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업체 수, 가동되는 업체 수가 약 통계에 따라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11,000개에서 12,000개 정도라고. 94년도, 93년도에 노동연구원에서 여기에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간부들한테 했던 설문조사하고 실태조사 자료조사를 보면 여기 조직률이 20%였어요. 20년이 좀 넘어간 2017년도에는 조직률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 나온 거죠. 예전의 방식대로 노동조합을 고민한다면 16명, 17명, 평균 15명인 데서 노동조합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이제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한다면? 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평균 15명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다 아는 사람이 이제 사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구조로 해서 부장이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거기 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있는 거죠. 그 구조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자기 요구를 제출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이루어졌을까? 제가 93년도에 여기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단의 변화를 본 거예요, 직접 눈으로. 공장, 큰 공장 하나 이전하고 나면 아파트 공장 하나씩 올라가고, 왜 이렇게 이전 투쟁은 많은지, 이전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변할 건지, 여기서 노동조합은 가능할 건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이전 투쟁들을 전개했죠. 실제로 노동조합 생기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변화는 정말로 근데 그걸 모르고 싸움한 거예요.
이전 투쟁할 때 왜 이 공단이 이렇게 변하는지, 쟤네들이 바라는 건 뭔지, 어떤 변화가 올 건지 아무런 것도 예측을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 예측을 못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확연하게 그 변화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쟤네들이 목표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자본과 국가 권력의 목적의식적으로 이 공단의 모습을 변화시킨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 차례에 거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조 고도화 계획이라고 해요. 1차 구조 고도화 계획, 2차 구조 고도화 계획을 1차 구조 고도화 계획이 목적의식하에 진행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차 구조 고도화 계획이 이반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요,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뭐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지만, 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쪼개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동의 분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뭐 이렇게만 주로 이해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이크로라는 샤프 만드는, 샤프하고 볼펜 만드는 데서 노동작업을 시작했어요. 네. 샤프 하나 만드는데 그 공장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1200명이었어요. 제일 많을 때 인원이. 1200명이었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는 샤프 만드는 모든 부품들 거의 내부에서 다 생산했어요. 네. 사출하고, 잉크도 만들고, 그리고 클립도 만들고, 심도 만들고, 당연히 이제 디자인하는 데도 있고, 영업부서도 있고, 이게 하나의 법인 안에서 다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공단, 공단관리본부 들어가 보면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면 크러스트라고 합니다. 크러스트.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주는 거. 네? 독자 산업을 통해서 하나의 법인이 하나의, 그게 뭐 제조 물품이든 아니면 뭐 용역이든 어떤 서비스든 간에 하나의 법인 안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어락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도어락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아파트 공장에서 예전에 도어락을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나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생산할 때도 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들고, 상품에 따른 제조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요. 용역회사를 주는 겁니다. 파견직을 받는데, 용역회사. 근데 우리는 파견직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용역회사잖아요. 용역회사를 두고, 이런 고용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자본주의 5천만 원 있으면 법인 하나 만드는 거니까, 아무런 제재 없이. 아주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일정한 규모를 가지는, 자기 자산 안정성을 가지는 사업 구조들은 자기 위험을 그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신규 사업은 절대로 신규 사업은 자기가 있는 법인을 시작하지 않아요. 법인을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5인 미만으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범을 해보는 겁니다. 시범을 해보고 이게 성공하면 인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분리해서 법인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경영관리 구조예요. 공단이란 건 뭐예요? 공단이란 건 공단, 자본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중소기업의 규모의 자본이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 변화가 구조 고도화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원하는 거. 자본이 그 방향으로 사업의 이윤율을 높여가는 게 목표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파트 공장입니다.
클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쉽게 빠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 자본의 노동유지하는 전략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많은데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본 입장에서 보면 불호공단에 조직률 20%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두더라도 이 공단 내에 조직률이 20%가 되는 건 특히나 당시에 조직률 20%의 배경이 됐던 게 선호협이잖아요, 선호협. 그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아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구조를 철저하게 분화시키고 위험을 외주화하고 그 다음에 노동은 분열해서 스스로 단결하지 못하게 해서 노동의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요게 이 공단 내에 그대로 적용되고 플러스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의 변화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5만 명의 노동자들 속에는 여기는 이제 제조업 노동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관계하고 다릅니다. 사실관계하고 다르고 제조업 노동자의 존재 방식이 좀 다르게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5만 명이었던 노동자 숫자가 지금 15만 명 그 이상을 가기 때문에 신규 유입된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IT 노동자라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보다도 노동조건, 근로조건들이 너무 현격하게 낮아졌어요. 당연히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게 비정규직 비율이 한 절반, 50대 50대입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 전국 평균 임금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노동 조건이 오히려 다만 이제 최저임금 위반율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때도 비슷한 짓을 했는데 한 3,000명 서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무료노동 이제 그만이라는 거 하고 이거 해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괜찮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이제 선전전하고 캠페인하고 상담받으면 개별 상담이잖아요. 무료노동 이제 그만이라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개별 상담이 아니라 집단화되는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지역에서 한번 아까 이제 지역교섭 협약 얘기했잖아요. 지역에서 우리 수준끼리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수준에서 그 방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경영자단체, 노동부, 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경영자단체도 이제 그 디지털 산업단체 경제협의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또 이름 모르는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노총하고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공동선언. 나머지는 크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목이 일하기 좋은 디지털 산업단체와 공동선언. 그래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산업적 몇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끝나고 나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면서 저절로 스스로 고소하거나 진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상품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이라고 그래요. 3년간 나오니까 그거 다 아니까 보험 넣어놨다가 증거 확보하고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이제 고소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다니면서의 개선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노동부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우리는 당사자와 노동자와 노동단체도 신고할 수 있게 협약을 만들어요. 공동선언을 내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상담을 받아서 현장 내에 있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용적으로 보면 수시근로감독이 되는 겁니다. 근로감독을 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는 선언을 하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예를 들어 기업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약속했던 것들이 뭐냐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많은 데는 거기서 이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기업 지원제에서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선언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로 확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한번 모임을 해보자. 요 정도가 이제 세 가지 의미 있는 선언들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쭉 진행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게임 업체 넷마블이라는 곳이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세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신 거를 나중에 뒤늦게 확인하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사가 올라왔다도 금방금방 내려가는 거예요. 미주인 노동자 조직화 사업도 하고 그랬던 노동건강연대에서 넷마블 인터넷 설문을 쭉 돌렸는데 그 세 번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거죠.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기사가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가는 거야. 이런 게 반복된 거죠. 반복되고 두 번째 분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세 번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작 저희는 못하고 다른 옆에 있었던 그래서 한국 내가 인터넷 설문을 보냈는데 504분이 급작스럽게 확 이 설문에 응해 주신 거예요. 한 이틀 동안에. 이게 굉장히 놀랬던 거죠, 저희들. 근데 설문을 했던 분도 놀란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안에서 504분이 그 설문에 응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안에 실태나 근로조건이나 이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04분의 설명을 받아놓고도 넷마블에서 얼마나 협박하느냐면 계속 이제 그 설문받은 데에다 이거 공표하면 소송 넣겠다. 뭐 계속 찾아오고 압박하고 일주일에 출근 2번만 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3박 4일을 거기서 있는 거예요. 넷마블 안에는 수면실도 있고요. 샤워시설도 있고, 이거를 이제 자랑을 했어요. 지금도 자랑해요. 넷마블 앞에는 1시, 2시가 되면 항상 택시가 거기 그 앞에서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 그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고, 뭐 이런 노동 조건들이 그 실태에서 적용해서 확 나타난 겁니다. 사회적 이슈화를 한축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뭐 이재명 의원실하고 뭐 통로도 하고, LG전자에서도 두 분이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저희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네? LG전자에서도 이미 넷마블 이 상황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세 번째 분이 돌아가십니다. 세 번째, LG전자에서도 세 번째 분이 돌아가시고 그 세 번째 분의 유가족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LG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LG전자 여기에 6군데가 있어요. 연구소가 여기에 그 2단지에 있고 3단지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공간 부족해서 되게 놀라운 일이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약 6, 7개월 사이에 6분의 우리가 확인한 것만 그런 거죠. 공교롭게도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둘 다 IT 노동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여기는 늦게 퇴근하는 게 확인되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근하다 보면 꼭 만나는 게 LG전자 통근버스입니다. LG전자 통근버스를 만나고요. 퇴근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데가 대표적인,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이 가산역 이쪽인데 가산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대중 6차가 위에가 그 LG전자가 잠깐 빌려 쓰고 있어요. 거기 가보십시오. 지금도 그 언론 보도가 나가고 저희가 거기 가서 찍고 언론 보도까지 나가고 그러는데도 지금도 불이 안 꺼져요. 지금도 불이 안 꺼지는데 거기는 술 먹고 나가다 보면 거의 불 꺼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넷마블도 불호의 등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불이 안 꺼졌던데. 세 군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죽음이 약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딱 두 가지로 본질적으로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 느끼는 건데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 성과실적 압박이 업무의 질과 사람들의 삶을 무지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임금입니다. 포괄임금. 포괄임금제가 이 두 가지가 물론 이제 본질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도는 이 두 가지가 있는 한 이 죽음은 끝이지 않겠다 이런 거였고, 당연히 포괄임금제는 이번에 그 넷마블은 이러저러한 노력 끝에 근로감독이 들어갔어요. 수시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지만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뭐 이런 것들이 체불임금이 뭐 몇십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그걸 넘어서면 임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마저도 안 준 거죠.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무료 야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임금제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놈들도 자기 돈을 추가 지불하면서까지 야근 안 시키거든요. 이게 시키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더 안 시키지만 덜 시키겠죠. 덜 시키겠죠. 포괄임금제로 딱 있으면서 야근이 돼도 그 시간에 수당을 받아야 되는 인식 자체를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철저하게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이제 성과평가 문제인데, 고민을 하다가 성과평가 문제까지 우리가 건드리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이제 포괄임금제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목표를 다룹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곳에서 6분의 노동자들과 6개월 사이에 6분의 노동자들이 과로와 연관된 죽음을 했어요. 죽음이 있었어. 그런데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죽음을 두고 우린 뭘 해야 되지? 우린 이걸 바꾸려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고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넷마블에서 LG에서 철저하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두 번째, 제도 개선에 기여하자. 우리 동네에서의 실천만 가지고 법제도 개선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지만, 두 번째, 법제도 개선의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보자. 그곳에서 핵심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법제도 개선의 근거를 한번 마련해보자. 포괄임금제뿐만 아니겠죠. 장시간 노동 가능하게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 동네에 비슷하고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해결하는 지역사업을 해보자. 지역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요 세 가지 목표를 두는데요. 그래서 넷마블에서는 지금 이제 정의당 이정민 의원실하고 같이 하면서 넷마블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진행된 겁니다. 지금 현재 7시 이후에는 퇴근을 시키는 게 정확하게 내부로부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로드라고 그러죠. 게임 업로드를 못하게 통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인력 추건을 하겠다. 인력 추건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넷마블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근로감독의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이걸 지불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노동조건을 바꿔나가는 것. 노동조건 바꾸는 건 별거 없습니다. 인력 추구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넷마블의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이게 게임업계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사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LG는 좀 뒤늦게 시작해서 LG에서는 바로 자살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산재를 신청하기로 유족이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로 자살을 가지고 산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단히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잘 보십시오. TVN에서도 그런 사례 혹시 아세요? 한대. 예, TVN에서도 발생했죠. LG 플러스에서 70생이라고만 너무 정하고 있는데 사실 과로 자살입니다. 그죠? 요게 그 집배원들의 죽음이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이제 과로로 인해서 노동자를 죽어가는 것들이 예전에 노동자들의 죽음 그러면 대부분 산재, 사망사고 뭐 이거를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많긴 합니다. 요즘 좀 더 많긴 한데 그런 죽음이 많긴 한데 이제 사실은 일상적으로 죽은 그런 문제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LG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산재를 인정받는 투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LG 내에서. LG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을 뒤져봤더니 별거 없습니다. LG가 휴대폰이 많이 죽고요. 전장이 뜨고 있어요. 전장 아시죠? 자동차 전기 제품 전장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죽고 자동차 전장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을 팀들 다 쪼개 이걸 구조조정해서 MC 쪽으로 아니 전자사업부로 돌아가신 세 분이 다 MC하고 전장 두 군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정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신 게 딱 두 군데에서 돌아가셨는데 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과 압박, 실적 압박, 뭐 출퇴근 우리가 사는 사람보다 훨씬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된 노동과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데서 죽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넷마블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여론도 문제 제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규모 있는 사업체를 하더라도 그래봤자 중소기업 범인이잖아요. 어느 정도 잘 나간다 손 치더라도 노동부 청장 면담하고 그러면서 그 근로감독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말고 휴대폰 제조회사 한 군데까지 이런 데는 특별 근로감독 다 했어요. LG는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안 하고 있고요. 아직 안 건들고 나머지도 쭉 하고 있는데 건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LG에서는 비호만장한 겁니다. 자본의 힘이 그만큼 아직 감당한 거겠죠. 이제 사업장 내에서 LG는 이제 산재 싸움 하면서 이 싸움 키워나가겠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영구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얘기가 우리 조합원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고 두 번째 변화에 되게 둔감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지금 현대나 기아가 하고 있는 게 엔진하고 껍데기 만드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엔진하고 그 중에 하나는 갑의 위치에서 하청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전장이 들어가면 엔진 대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에 대해 들어가면 그게 현대기아가 기술이 없습니다. 이거 밖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기술적 위치에서 의뢰 위치를 서는 겁니다. 저는 현대기아가 최초로 의뢰 위치에 서게 되면 이거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기아 차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날 건데 저는 제가 그 얘기까지를 해가면서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게 갑자기 연구한다고 답이 나오냐. 전기전자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금속노조가 대응이 전면하게 생기는 거다. 이 싸움 해야 되는 이유다 그게. 우리 연구원이 안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전자산업의 영구직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왜 죽어가는데? 그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과 이 실적 압박 모두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 전체 노동자를 금속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다른 방식으로 생기지 않는다. 이거 실질적으로 싸움을 해봐야 된다 같이.
산재 싸움을 전개한다. LG전자 연구원에 죽으면 반드시 산재를 받아낸다. 그래서 LG 내에서 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넷마블은 우리의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이정미 의원실, 그다음 뭐 네티즌들의 폭발적 반응이 있으면서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것들이 압력이 밑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포괄임금제 문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고 저 놀랐어요. 뭐 이게 무한도전에서도 또 한번 다뤄졌었죠. 다 이게 연관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했었는데, LG전자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겠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이제 4,500명 서명을 받았는데요. 이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책을 마련하자. 이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경영자협회, 그죠? 두 번째로는 노동부, 자본, 노동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전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고 그렇지만 노동조합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까지. 그래서 이 단위들이 일하러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뭘 건가에 대해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를. 그래서 지금 현재 4,500명 상을 받아서 전달했고요. 5월 30일 날 1차 내부 토론회.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간다. 이 문제가 예, 객관적 문제.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애슐리 건, 뭐 제가 좀, 제조업체에서 나타났던 건,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그래서 뭐, 주로 있었던 건데, 수요일은 자영업없는 날? 뭐 이런 약속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근거로 경제협의회가 약속하면 경제협의회가 사업주 11,000개에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런 거거든요. 6시 종치고 퇴근을 동네에 청천 한번 시켜보자. 일주일에 하루라도. 네?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런 행사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이제 문화재 행사가 잡힌 것들은 그런 걸 한번 시동 걸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과정들 통해서 각자의 역할들, 변화들 뭐 이렇게 해보는 거고, 이 과정에 당연히 조직 상담이 잇따라 쫓아옵니다. 집단 상담이 쫓아와요. 그래서 한 축으로는 몇 군데에 대해서 집단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요 서명 받으면서 신고 받은 거 노동부에 요즘에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자동이에요. 신고 받으면 이제 조사 나가는 겁니다. 근로감독 나가서 있으면서 개선 효과가 있는 거고, 특히 우리가 사건을 키우면 키울수록 요거는 되게 쉬워져요. 가만히 있으면 잘 안 해주고, 뭔가 이렇게 싸움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해주고, 뭐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해왔던 모습 보면 지금 민주노총이 해왔던 방식의 농잡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계표공 농잡이 해왔던 스스로, 전태일 선배가 살았을 때 모습도 자기의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하신 게 아니라 풋밤 사져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했고, 동네 전체의 근로조건을 조사해서 이걸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이게 안 지켜지는 거 가지고 투쟁을 한 거고, 그걸 이어받은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300명의 조합을 숫자 가지고 3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아까 9시 퇴근 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일부 사례 불과해요. 그런 활동을 해갖고 그거를 민주노총의 모습이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15명의 사업장,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근로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두 번째, 민주노총은 지금의 노동조 활동 모습과 다른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저는 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만 저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노동조합 입장에서 노동조합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민중의 집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려면 노동조합이 더 열심히 얘기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관계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잘하는 게 저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거를 좀 동네에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요일 바로 직전에 저희가 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촛불에 참가하는데 공단 노동자들은 공단에서 촛불에 참가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기 모습이 촛불에 나가는 노동자로 보이는 게, 광화문 가는 건 오히려 쉽고, 광화문 가는 건 오히려 쉽고, 공단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변화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은 결국에 있어서는 그 고전적인 이론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내 1터, 내 3터가 변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소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변화를 누군가 위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스스로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무료노동을 중심 의제로, 일하면서 죽지 말자를 중심 의제로 활동해왔던 과정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